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약간 멘탈이 붕괴됐죠. 나 되게 열심히 살아서 40 초반에 드디어 이제 경제적 자유 조금 달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괜찮았던 게 관점,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판단, 행동,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집중했을 때 암이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설사 암이라 해도 갑상선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난 관리를 잘할 거야. 이번에 뭐 책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인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삶에서 네. 어떤 굴곡이 당연히 사람마다 있을 네. 텐데 그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또 언제였는지 그리고 좀 그걸 또 극복했던 어떤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있을 거고요. 꼭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힘든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제 앞에 한 개 정도는 웃긴 건데 같아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조명도 좋아서 얼굴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별명이 이제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식의 별명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되게 까맸고 네. 그다음에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눈썹이 되게 짙고 밑에 눈에 좀 그늘이 져 있고 거기 털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놀렸고 군대 갔을 때 딱 처음 이등병 이제 그 자대 배치 받잖아요. 네. 그래 딱 갔을 때 병장 그 인간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넌 필리핀에서 왔니? 엄마 아빠는 필리핀 사람이야? 네. 라는 말을 어른이 되고도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 어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2가지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이제 관점인데 긍정과 부정이에요. 한 가지 관점은 이제 긍정과 부정이고 한 가지 판단과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 컴플렉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봤을 때 그러면 외국 사람 안 닮았냐? 동남아시아 사람 안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네. 지금도 제가 어디 뭐 필리핀이나 태국 놀러 가면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 그런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 네. 현지인 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닮았어.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나는 불난만큼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런 낙관론 말도 안 네. 되는 게 아니라 긍정은 그냥 그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나는 외모가 조금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을 좀 닮았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는구나. 그냥 눈썹도 털도 너무 많고 여기 볼이랑 여기 턱 밑에도 털이 많고 그리고 옷도 되게 잘 못 입고 두 발 관리도 잘 못하니까 더 그런 말이 듣는구나 해서 지금은 되게 깔끔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옷 입고 나왔다 해서 김 작가 옷을 진짜 잘 입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눈썹도 저 한 달에 한 번씩 왁싱 받거든요. 심는 게 아니라 털이 너무 많아. 네. 심을 게 없어. 그러니까 왁싱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지금도 털이 좀 있잖아요. 저 이제 피부과 선생님도 놀라는데 저 여러분 제모 30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쯤 돼야지 이 털이 다 없어지나요? 앞으로 20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제모 50번을 받아야지 털이 대부분 없어질 정도 털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볼이도 많았어요. 친구들이 지저분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긍정적으로 그냥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외모적으로 나아진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불란님은 이제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셨지만 저는 대구에 있는 이제 계명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학교지만 사회적으로 순위가 높은 대학은 아니죠. 입시 점수로. 근데 지방대를 나왔다 보니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벌의 컴플렉스를 자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방대 나오면 나는 인생이 끝났나 봐. 지방대 나와서 나는 취업이 안 되나 봐. 앞으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에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을까? 난 이미 졸업했는데 그리고 편입할 생각도 없는데 내가 지금 4학년이야. 편입하기도 쉽지 않아. 근데 학교를 바꿀 수 없을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긍정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대학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좀 스펙이 부족하구나. 근데 스펙이라는 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영어, 공모전, 인턴십, 자격증, 어학연수,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쌓으면 나는 몸값이 높아질 수 있구나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좋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십과 계약직과 정규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이 책에도 나왔던 이제 되게 슬픈 좀 이야기는 저희 형이 우울증을 좀 세게 앓았었어요. 한 13년 정도 앓았었고 그러다 형이
이제 그 힘든 시도를 했었죠. 다행히 네. 이제 형은 살아남았었는데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가족들도 당연히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안타깝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2년 있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약도 먹어봤고요. 심리 상담도 받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겪는 일들은 아니니까 너무나도 큰 역경이고 슬픈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에 막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로 돌아가면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으면 엄마가 그런 선택 안 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바꿀 수가 전혀 없는 거에 저를 막 넣다 보니까 제가 그 암흑 속에서 그게 상처가 덧어나면서 이제 저도 우울증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점차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사실 긍정 생각하기 힘든 능력이지만 그냥 딱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김 작가 너도 되게 불쌍하구나. 너를 다독여주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정말 그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이런 환자분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신과 가서 약도 먹어봤고요. 심리 상담도 받아봤고요. 저는 그때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차도 바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엄청 비싼 차는 아니죠. 어쨌든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꿨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사라지고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집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라는 이제 포메라니안 이제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물론 그럴 때 강아지 분양받으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데. 물론 지금 굉장히 잘 키우고 지금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집안에서 프리랜서니까 집안에서 혼자 막 일을 많이 했었는데 바깥에 카페 같은 데 가서 트여진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일하고 그다음에 낮에 햇볕 있을 때 산책 맞으면서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매일 만나서 예를 들면 불나님이 그때 친한 친구였으면 불나님 만나서 제 병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왜 힘든지 얘기하고 막 불나님 다음 친구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 날. 네. 왜냐하면 불나님 맨날 만나서 얘기하면 나를 피할 거거든. 왜냐하면 좀 네.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나은 거 아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한 1년 뒤에는 70% 나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한 80% 지금은 한 99.9% 불나님이 저를 보면서 아주 특정 시기 어떤 구간을 제외하고는 김 작가 형 우울증 때문에 내가 못 만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저는 없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세 가지 외모와 그다음에 학벌과 저희 집안에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 김 작가 그거 다 알겠고 근데 어쨌든 너 지금 경제적 자유 달성하고 지금은 너 충분히 벌면서 행복하게 사니까 너는 지금 그런 힘든 일 안 겪고 있잖아라고 하겠지만 불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갑상선을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탁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모양이 이상하대요. 이거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대. 세포 검사를 하는 게 있대요. 딱 검사를 하고 근데 딱 모양을 보시더니 그 선생님이 전문의니까 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상선 암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약간 멘탈이 붕괴됐죠. 나 되게 열심히 살아서 40 초반에 드디어 이제 경제적 자유 조금 달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나 지금 역경 너무 많이 겪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저도 좀 이제 또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니까 힘들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딱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딱 결과가 나왔던 게 3단계였어요. 3단계가 뭐냐면 암인지 아닌지 판명하기 힘들지만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갑상선 암이 나올 확률이 5에서 2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누구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멘탈이 그렇죠. 나갈 수 있죠. 아무리 네. 갑상선이 만만한 암이라 하더라도 암인데.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관점, 긍정과 부정, 그다음에 판단, 행동,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집중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봤죠. 암이 아닐 거야. 그런 얘기 제가 불량에서 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암이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암일 확률은 5에서 20이니까 어쨌든 암이 아닐 확률이 80%고 그리고 설사 암이라 해도 갑상선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난 관리를 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어쨌든 뭐죠? 병이잖아요. 갑상선 암으로 유명한 명의 선생님과 병원은 어디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돈이 나가겠죠? 나한테 돈은 충분히 있는가? 세 번째, 그럼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해야지 건강해질 거잖아요. 요즘에 제가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매일 5km씩 뛰면서 조깅하고 있고 식단도 엄청 관리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건강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다다음 주에 사실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4월 달에 재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한
솔직한 마음으로 갑상선암 이어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땡큐고 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나는 더 나아질 것이고 플러스로 죽지 않는 병일 것이고 플러스로 내가 이른 나이에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모르거든. 느껴서 다행이다. 나는 그러면 앞으로는 건강을 훨씬 더 남들보다 빨리 더 잘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저처럼 막 힘든 일 이렇게 다 뭉쳐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저보다 힘든 분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 그 사건 자체를 치중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태도를 좀 바꾸시고 긍정과 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그냥 사건 그대로만 인식을 하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상황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건 결국에 이제 사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머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장 내가 만약에 지금 네. 뭐 삶이 끝난다라고 하면 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제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직은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족 아니면 어떤 뭐 네.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거는 좀 챙겨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00명 이상의 사실 성공한 분들 만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일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말 답변을 해주시는데 질문이 비슷한데 조금만 바꾸면 그렇다면 오늘 밤에 당신이 12시에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오후 4시인 거죠. 그럼 8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굉장히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이거나 아니면 반려견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물었을 때는 시간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잃기 전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착각하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건데 시간만 압축을 해보면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불나님이 만약에 지금 1시간 뒤에 그런 일 없지만 죽어요. 네. 그러면 지금 불난 일할 거예요? 일은 안 하죠. 당연히 일은 안 하죠. 일은 안 하겠죠. 네. 그럼 뭐 술 마실 거예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 1시간은 불나님의 이쁘신 와이프님과 그다음에 너무나도 귀엽고 잘생긴 자제분이랑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구독자 이제 한 208만 명 정도 되고 책도 한 11권 내면서 한 4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기쁘죠. 너무나도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한데 가장 적막할 때가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지비자 촬영장에서 한강이 보이거든요. 네. 뷰가 되게 좋은데 탁 술 마시고 딱 집에 돌아왔을 때 딱 한강을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나에게 어쨌든 지금 결혼 전이니까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어머니에게 자식의 가장 잘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구나. 에 대한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에 적적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건데 몇 년 전에 한 국제 기관에서 17개국 주요 선진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라고 1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네. 근데 한국은 1위가 뭐였을까요? 아시죠? 네. 돈 아닙니까?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주는 그 행복이 한국이 유독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돈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가족인 건데 돈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소중하게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 부일라님 지금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달성하셨는데 왜 열심히 살아요? 본인 혼자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사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이유는 내 가족과 같이 누리고 싶어서잖아요. 네. 그걸 더 잘 누리고 싶고 내 자식에게도 그 부를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사실 수단이었고 목적은 가족이었는데 수단과 목적이 약간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조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다 보니까 저보다 돈이 많으신 뭐 몇백억대, 몇천억대 부자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가족들과 너무 해피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친구는 수백억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랑 자녀와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지 않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가족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저는 나중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면 가족들이 언젠가 나의 공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불란님 자식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불란님 나중에 몇 천억 몇 조대의 부자가 되더라도 지금 10대 때 20대 때 자녀와 함께 안 보냈어요. 나중에 40대 때 돈으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은 여러분 나중에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반려견과 이런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지금 테니스라는 거 열심히 치고 있고 뭐 여자친구 있을 때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그 시간 빼고 테니스 아예 안 치고 그러면 저 지금보다 최소한 뭐 1.5에서 2배 정도 벌겠죠. 그 돈이 소득 자체가 꽤 높은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제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은 저보다 돈 훨씬 많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잃었으면서 본인이 가족과의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아는 그 균형감 있는 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지 아는 사람 생각보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경제적 자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원하는 집, 맞습니다. 차, 뭐 돈 이런 거를 좀 갖춘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내가 20대, 30대 때는 어쨌든 내 연봉과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그때는 내 소중한 가족한테 시간을 쏟는 시간이 한 20으로 칠게요. 그럼 80 정도 내에 쏟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100%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80대 20이라면 내가 경제적 자유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경제적 자유 가까워져 부자가 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재미라서 여기에 맛이 들이면 생각보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그 돈 버는 기술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중을 안두자가 아니라 젊을 때는 돈 벌고 하시는데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 경제적 자유 가까워질수록 그 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게 결국 경제적 자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한 거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 작가님은 네. 이제 30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도 하시고 뭐 책도 쓰고 맞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채널도 이제 30대 분들이 꽤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대가 어찌 보면 되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찌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머지 뭐 결혼, 인생 뭐 모든 게 다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0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런 거는 꼭 좀 챙겨라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거는 꼭 중시해라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30대의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너무 행복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뭐 제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좀 안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삶이 힘든 이유는 어떤 뭔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도망치죠.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로부터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외면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직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그 시간과 노력을 쏟을 때 불란님이랑 저랑 이제 한 살 차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네. 비슷하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스타크래프트 했었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옛날에 뭐 당구도 치고 했을 거잖아요. 네. 혹시 불란님 스타크래프트 실력과 당구 이런 실력들이 그 당시랑 지금이랑 엄청 다른가요? 전 다를 것 같은데요. 아 달라요? 나 지금 요즘 못해. 당구. 아 지금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대로 했다 친다면 하면은 뭐 그렇겠죠. 거의 비슷할 거란 비슷하겠죠.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해서 시간이 쌓이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이 계속 비슷해. 저는 당구 치면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하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 인터뷰하면서 제일 좋았던 단어가 딜리비리티 프랙티스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쨌든 내 실력이 못 올라가고 내 몸값이 못 올라간다면 어떤 지점에 지금 정책에 부딪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히 시간만 쏟아붓는 거는 그 노력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 동안은 구독자 7만 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 정도 하는 시간이면 사실 지금 200만이니까 20%면 40만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쏟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쏟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똑똑하게 쓸 것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실성만으로도 되죠. 농사 지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대는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스마트한 성실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라 지금 안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을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나가서 지금 구독자 208만 명이 됐고 지금 단 한 해도 사실 성장이 멈춘 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촬영이라든가 촬영 구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질문지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편집할 때 업로드라든가 썸네일이라든가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지금 똑같은 노력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 정확하게 보시고 똑같이 노력하지 마시고요. 왜 안 되지? 그럼 답을 모르겠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레슨 선생님을 구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못 구해. 그럼 유튜브에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죠. 무료로 볼 수 있죠. 아니면 책을 봐.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잘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23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땅에 시작하면 자기 혼자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유튜브 책도 보고 하면서 탑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저한테 계속 접목하면서 이게 적용시켜 나가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현명하게 시간을 들이니까 더 잘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30대, 20대 시간을 쏟더라도 한 번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 작가 얘기 듣고 바로 적용한다 해서 내일부터 바로 몸값이 올라가고 유튜브 구독자가 떡상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로서 인터뷰로서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제 인터뷰는 30살 때부터 했어요. 30살 때부터 30 중반까지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30 중반부터는 그런 성공한 분들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 30 후반부터는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합치면 저는 13년 동안 인터뷰라는 한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면 김작가 TV가 잘한다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하루만 했는 게 아니라 긴 시간에 들여서 시간을 쏟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시간만 쏟았죠. 그냥 무의미한 노력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사람들은 자꾸 고집하거든. 내가 정답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막 유튜브 하면 우리한테 유튜브 많이 물어보잖아요. 조언하면 답변이 계속 다른 게 와. 우리 말 듣고 일단 적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그 100만 200만을 만든 채널이라서 그게 더 확률이 높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면 방법을 좀 바꿔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재테크를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들 뭐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업이든 투자든 어쨌든 뭐 내가 좀 나아지려고 이렇게 네. 바뀌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 주변에서 야 어차피 성공은 운이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를 아무리 네.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성공하신 분들도 나는 뭐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운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그쵸. 있는데 이 운이라는 거 이게 정말 어떤 성공에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너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큰 성공은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작은 성공은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100만이 넘는 채널들은 네. 사실 유튜브 상에서는 큰 성공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큰 운이 있었죠. 부일라님 채널, 김작가 TV 채널, 뭐 다른 100만 넘는 채널 한 5-6개 있는데 모두가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때 자산 시장이 그 위에 폭등할 때 그 수혜를 받았죠.
근데 그게 아닌 시기에 지금 재테크 만약에 인터뷰를 채널을 하고 있다면 그때만큼 떡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운치 기사 말을 부정하진 않는데 순서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사 문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노력은 해야지 그 운이 왔을 때 운을 제대로 전 적용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부일남 채널을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 갔다가 전세 살지 마라 그 영상 뭐 있잖아요. 보면서 네. 야,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한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야,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개월 동안 7만 명. 저는 전업 유튜버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네. 매출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매출은 결국에는 매출과 비용을 빼는 순이익이 중요한 건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저는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제로인 거죠. 네.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근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1년 2개월 동안 돈을 못 벌었어도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 떡상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폭락하다가 올라가는 그 시기를 맞으면서 콘텐츠 결도 저는 원래는 자기 개발이랑 동기부여랑 직업에 대한 탐방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콘텐츠를 재테크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떡상을 하면서 지금 온 건데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운이 오는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 남길 수 있죠. 아, 김 작가 부일날 그 코로나 시기에 떡상 맞아가지고 운이 좋았다. 코로나 우리만 맞았나요? 자산시장 폭등 우리만 맞았나요?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때 바로 못하냐? 그때 그 타이밍에 내가 그걸 제대로 받으려면 그 전에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걸 탈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저는 그 운이란 건 결국에는 바다에 있는 파도 같다는 거 생각하는데 파도는 언제나 오죠.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는데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야 하는데 내가 실력과 준비가 된 사람이 파도의 적정한 지점에 타서 서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파도를 탈 수 없는 분들은 그냥 파도를 보고만 있는 거죠. 노력은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크게 성공한 케이스들은 당연히 운이 있었고 저도 어디 가서도 늘 사석에서도 얘기하면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습니다. 확실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개운하게 듣지 못한 어떤 네. 그 질문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은 지금 어떤 주식 사야 하나요? 지금 집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재테크 관련된 질문이 가장 쉽게 하지만 그 대답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인터뷰 특히 재테크 관련된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이 분야만큼은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주식 같은 것들이 내가 말하는 순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너무 계속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고 수익을 봤는데 이제 저 많이 근거는 있겠죠.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것만 계속해서 쓸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다음에 실적도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나라 당연히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주가가 오른 거는 물론 제가 생각한 대로 오른 것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한 CEO님께서 사인해 주니까. 이거 한마디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너무 좋은 기업이다. 삼성전자, HBM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좋게 보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혹시 그 젠슨항 CEO가 말하기 전에 언젠가 여러분 젠슨항 CEO가 주청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었나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영역이죠.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재테크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가 예측한 대로 투자를 잘해서 성공했다 해서 내 예측대로 성공한 건지 아닌지가 너무 불분명해요. 어떤 분이 엔비디아 사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했다 칠게요. 그분이 실제로 돈을 몇백 프로 벌었다 칠게요. 근데 그분의 아이디어대로 돈을 번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이게 좋은 의견과 삼성전자 지금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쁜 의견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최대한 많이 하고 본인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사람도 있고 좋은 데이터도 있고 나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팅해서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집 팔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쁜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100% 맞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식에 대한 또 특히 재테크에 대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질문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대답을 명확하게 들어서 100% 맞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알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질문은 이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대답에서 더 궁금한 건 없어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없다라는 뜻이 그럼 김 작가는 너 지금 다 알았구나 아이고 이제 거만해졌네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도 솔직히 알겠어요. 근데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영역에서는 제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재테크라든가 재테크 외에도 자기개발 이런 분야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 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강연 가보면 에이 강사분 한 얘기 다 우리 아는 얘기야. 책에 뭐 우리가 아는 얘기 뭐 아는 얘기밖에 없던데 얘기하잖아.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답을 그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랜만에 저희 채널 나와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불란이 채널에 제가 이번에 신간 출간한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도 요 책 좀 홍보 차원에서 이제 출연했는데요. 출연 허락해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구독자 워낙 많은 채널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말 삶의 마지막에 가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인생에서 어머니를 잃는 경험과 그다음에 몸이 아픈 경험 그다음에 저도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사실 그런 경험을 안 겪는 게 좋지만 겪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뭐가 인생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미국에는 이제 9.12 테러 사건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인 대구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삶의 마지막에 있었던 분들이 뭐 자기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검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말은 딱 정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해. 거기에 하나 더 붙으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고 그 말을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함께 하는 사람한테 할까요? 아니죠. 네.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친척한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 모든 시간을 쏟자가 아니라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쏟지만 그중에 10에서 20%라도 내 주변 내 소중한 사람을 좀 돌아보자고 그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그런 분을 만들거나 앞으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 인생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를 나중에 언젠가 할 사람한테 지금 조금이라도 잘해주시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처럼 얼른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여기에 쏟는 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있는 분들한테 지금 당장 그렇죠. 표현한다는 거 그게 네. 결국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김작가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두윤 작가님을 모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